자, 32페이지. 여러분, 그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셔가지고, 저 위에 보면 실질계획이 있어. 네. 자,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자, 실질계획입니다.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실질을 작성하고, 어디에 맞아야 되죠?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네, 실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해. 3번, 4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무엇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로 포함시켜야 되겠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 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 계획.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아까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4번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이제 진도는 34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34페이지 테마 31번. 지금부터 쉬워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구나. 아쉽다. 그치?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점심 먹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졸면서 수업 듣고 나면 금방 가버려요. 자, 테마 31번 오세요. 자, 우리 신도시 그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가 몇 가지죠? 2가지. 미개발된 오령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오령지 공급입니다. 오령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비쌉니까? 쌉니까? 싸게 공급돼요. 그러면은 오령지 개발자로 선정되는 그 자체가 특례잖아. 그래서 오령지는 누구나 개발할 수 없어요. 누가 오령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빨리 줄 거죠. 오령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그리고 제일 끝에 공공기관, 그 밑에 지방공사,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죠? 공공개발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공공개발자로서 오령지 개발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령지 개발자 공모. 공모가 공개 모집이잖아. 오령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오령지를 동그라미 하세요.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오령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4번, 5번은 대부분이 누구죠? 민간 개발자. 그래서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오령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간 개발자도 오령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오령지 개발자 대부분은 민간입니까? 공공개발자입니까? 공공개발자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오령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국가 등을 경쟁에 접어줄 수 없잖아. 수의계약 방법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제. 대부분 원칙이 경쟁입찰이잖아. 근데 오령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아니고 뭐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왜요? 오령지 개발자 대부분이 국가 등 공공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내려오세요. 공급지원. 오령지로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 제한을 받죠. 자,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가로로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오령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안에서 다음은 동그라미 1번이 뭐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오령지 매각을 제한받게 돼요. 고개들 좀 어려워요. 한번 봐요. 봐주세요. 여러분, 도시개발국에서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고 공급되는데 이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하면 이게 뭐죠? 오령지잖아. 그러니까 오령지를 공급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급 계약을 하는 거야. 이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야. 그 다음에 봐요. 미개발된 상태로 오령지를 공급받았어. 이걸 이제 공장 부지나 학교 용지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공사 끝나면 뭐하죠? 오령지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를 공고하거든. 오령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무엇이 먼저 끝났죠?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입니까? 5년이 먼저 끝났잖아. 이 기간 안에는 매각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그런 뜻이야. 공급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오령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매각이 제한된다. 빈칸 배우셨어요? 1번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몇 년? 5년. 2번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매각이 제한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4번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공급 가격입니다. 원행지 개발자 대부분이 아까 공공개발자였잖아.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뭐죠?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이거 체력이 떨어지면은 대부분의 경쟁입찰 원칙이잖아. 이게 쏘아버린 거야. 몰라도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원칙이 수의계약인데 출거점. 원행지를 출거점. 학교나 공장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인가 민간입니까? 민간이잖아. 민간은 뭐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행지 공급 가격은 아까 했죠. 앞에 나왔는데 원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하죠? 개발구역에서 정한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죠. 사업 시행자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이죠. 협의 결정. 원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줄거 놓죠. 사업 시행자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은 뭐죠? 경쟁 입찰 방법을 공급합니다. 추천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죠. 그죠? 꼭 외워야 돼. 추천 방법을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의계약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추첨을 꼭 외워야 됩니다. 줄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는 추첨. 이 추첨 방법 세 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뭐죠? 그 밑에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의계약은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마 32. 소유권 취득식입니다. 소유권 취득식이에요. 소유권 취득식이. 네. 동그라미 1번. 자, 도시미축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테마 32.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소유권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정비사업절차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야.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렇게 됩니다.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죠. 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죠? 그렇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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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 이후에 채비지의 소유권 누가 취득하죠?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교육도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똑같습니다.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정답이 같습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그렇게 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테마 33번.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도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죠. 네. 자, 우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죠. 그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 그래서 지붕은 필수예요. 근데 지붕이 있으면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과 벽은 뭐죠? 선택이죠, 선택. 지붕이 있으면 기둥과 벽이 모두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안 적어놨나? 아, 적어놨네. 대문, 옹벽, 담장 등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 공작물로 봅니까? 건축물로 봅니까?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옆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네. 설명할 대상은 아니잖아. 뭐. 그 다음에 테마 34. 이것도 그 1번에 등록 사업자 등록 대상 나와 있죠. 이게 단독 출제도 된 적이 있죠. 등록 사업자 밑에 적어요. 동그라미 1번에 등록 사업자 밑에 적으세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그냥 1번에 등록 사업자 밑에 적어요. 그럼 등록 사업자는 건축주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야.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인데 누가 등록하죠? 등록 사업자 밑에 적으세요. 누가 등록하죠? 개인과 민간 법인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인과 민간 법인. 민간 법인은 건설회사잖아. 민간 건설회사. 개인과 민간 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20호.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는 개인과 민간 법인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 그때부터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그 개인과 민간 법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 사업 주체라고 하고, 등록 사업 주체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빈칸 다 외웠죠? 20호, 20시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대상. 우리 집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을 지을 수도 있잖아.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은 단독주택 30호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그러면 단독주택 30대 미만이니까 29세대까지잖아. 그죠? 공동주택 29세대, 단독주택 29호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상 내려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 몇 호? 30호 이상. 공동주택 단위가 호조 세대로 바꿔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30호,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을 짓잖아. 근데 그 밑에 예외. 50호, 단독주택 50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예외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은 마땅히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머뭇거리면 안 돼. 자, 단독주택인데 30호 이상,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기억 니은 봅니다. 기억. 줄 거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줄 거죠? 저 뒤에 일단의 토지로 공고하는 거예요. 일단의 토지로 공고받았으니까 개별 필지로 분할 안 된 거 아닙니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그 해당 토지의 단독주택 건설하면 몇 호부터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대상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건축급 시행령 뭐죠? 한옥. 건축급 시행령상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받아. 그러면은 49호까지 단독주택 한옥은 49호까지는 건축가가 쉽게 한옥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한옥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그 다음 내려오십시오. 2번. 다음 중 한 개에 나는 공동주택은 50세 이상부터 사업계획이 받습니다. 기억번.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A, 세대별 주거지구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세대별 주거지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올라가요. 그렇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이 받는 거야. 거기 들죠? 여기요. 여기가 연립주택이 있어. 동수가 몇 개 있죠? 5개잖아. 그러면 원룸입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다시대 주택이야. 다시대 주택이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원래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30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이 이렇게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리고 요건이 있어. 이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여기 진입도로 단지에 들어간 진입도로 폭이 얼마? 6m 이상인. 연립주택 단지와 다시대 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연립주택 단지하고 다시대 주택 단지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이 됐으니까 49세대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연립주택 단지나 다시대 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50세 이상부터 사업계획에 맞습니다. 니은번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테마 35. 사전결정, 사전승인입니다. 사전결정. 여러분, 사전결정은, 잠깐만요. 사전결정. 사전승인. 자, 제가 마이크를 던져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사전결정이 뭔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전결정 이거죠, 봐요. 사전에, 뭐 전이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봐요. 땅 샀어. 도로, 땅 샀어. 이 땅 사놓고 건축허가 안 나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서 봐. 이 해당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입지, 규모, 용도를 미리 결정해 달라고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니까. 내가 이 땅을 샀는데, 내가 이 땅을 살 건데, 내가 건축허가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권자 미리 좀 결정해 달라고 신청한 제도라니까. 괜찮죠? 내가 이 땅 살 건데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미리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허가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야. 건축허가 신청 전 해당 대지에서 허가되는 건축 입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규모 용도를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누가 신청하죠? 저거요. 사전결정 신청자가 누구죠? 누가 신청하죠? 그렇죠.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만 사전결정 신청을 될 수 있는 거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으로 건축할 때는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외워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또 하나가 뭐죠? 환경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상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37페이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는 누가 해야 되죠? 죽었죠?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관. 끝까지 죽었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사전결정 통지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이 4개죠? 여러분,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4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 처리해줘요. 사전결정 통지 한 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같이 오죠. 개발인 허가,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도로법상 도로 점령 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뒤에요. 동그라미 2번 뒤에 적어요. 단, 이게 또 정답 결정이죠. 단,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어디에 하나입니까? 도시지역에 하나입니다.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의 한함.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도시지역의 하나여 산지조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보전산지는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더라도 산지조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거야. 도시지역의 하나여 산지조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 이게 정답 결정했다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외우고 또 이거 안 챙기다가 당하고 간 거야. 여러분, 사전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게 뭐죠? 대지 수송하면 형질 변경해야 되잖아. 형질 변경 등에 관하여 국토교육성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지를 대지를 받고 농지조정 허가 받아야 되죠? 간주됩니다. 산지를 대지를 받으려면 산지조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하천법상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가 돼. 4가지. 그 다음 내려옵니다. 사전결정의 효력.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내에 뭐 해야 되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승인. 사전승인은 시당군수 정도라면 누가? 시당군수가. 시당군수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당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입니다. 시당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신청이 아니고, 시당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조리사부터 허가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요, 김해시당이 혹은 창녕군수가, 김해시당이나 창녕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 경남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승인받고 허가하는 제도를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사전결정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 누구죠? 시장군수다, 시장군수. 그래서 이 시장군수에 누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은 세종시 포함돼, 안 돼? 안 돼. 특시 포함이 안 돼, 특시. 제주도 포함이 안 돼, 특도. 그리고 구청장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하는 시가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잖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사전승인 제도가 있어, 없어? 없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지역에서 시당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전승인으로 하는 거야. 근데 사전승인 대상 외워야죠. 남겨야 돼. 층수가 몇 층이죠? 21층.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시당군수가 건축을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하고 관할도지사에게 허가 여부를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 실거죠.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주거죠.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산승인 대상이 아니고 층수가 3층 이상이 되는지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만 산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줄 거예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산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좀 차이가 있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산승인 대상인데 2번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만 산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 대상이죠. 건축사 설계 대상. 같이 봐야 돼요. 이걸 복사된 거 외우면 공부가 안 돼요, 그거. 한번 봐요, 그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사만 허가할 수 있는 게 있어. 건축사. 건축사 설계 대상. 죄송합니다.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만 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랍니까?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2번,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전부 누가 설계됩니까? 건축사. 그럼 봐요.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갈 때, 건축 신고하러 갈 때 전부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서 첨부하고 허가 신청을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라. 근데 주택법상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도 누가 해야 되죠? 건축사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여기 이제 핵심이야.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지. 근데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있어.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외워야 돼. 밑에 나와 있어. 제외되는 거 나와 있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돼 있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누구나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외울 때 이렇게 봐. 숙달되면은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야.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는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결정하잖아. 그 다음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맞죠? 미만이고, 동시에 몇 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잠깐만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입니까? 대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급하면은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은 아닌가요? 이게 정답 결정하잖아, 주로. 이해가 됐죠? 그럼 이것도 봐요. 설명 안 들으면 그 자료 외우기 쉽지 않다니까. 뭐 이해가 돼야 외우죠. 다음에 내려봐요. 착공신고 대상. 거기 드세요.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대상.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착공신고하고 건축하겠죠. 건축공사 끝났어. 뭘 받아야 되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용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착공신고를 해야 될 대상은 건축공사가 끝나면은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 승인 후에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착공신고에 대한 법상 의무가 없으면은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거야,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누가 이걸 외워보세요. 착공신고 대상 외워보세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건축사 설계대상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신고 대상 중 이거 두 개는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되는 거 알아야 답 찾는 거고, 착공신고 의무가 있으면 뭘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대상이니까 착공신고 했다면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 착공신고 의무가 없다면 사용 승인 전 입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착공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에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잠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뭐 믿겠습니까? X잖아.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승인 후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잠깐 봐. 밑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봐봐. 여기에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잠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나?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정답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이해가 없이 봐봐. 착공신고 대상만 달랑 여부가 쪽지도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답 찾을 때는. 그래서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은 사용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37번. 건축협정이 나와 있네요. 건축협정. 왜 이렇게 많아? 37번. 큰일 났네. 30번.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건축협정. 동그라미 하죠.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하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동그라미 하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가반수 동의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로. 건축협정은 전원합의죠. 그러면은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모두 합의하더라도 지상권자가 반대하면은 건축협정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합의로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지역에서 동그라미 하죠. 건축을 공동으로 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함께 하거나 그리고 기존 건축은 리모델링 동그라미.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축협정이라고 하잖아. 어디서? 협정 체결 대상지가 나와 있죠? 1번 지구단위 구역구역 칠거요. 지구단위 구역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이 중요하잖아. 정비구역 중에서 뭐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이니까 건축법상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없어. 없는 거예요.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줄 끝에 철거지역입니까? 존치지역입니까? 존치지역. 그리고 4번 적으십시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구역 등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몇 사람? 1인, 한 사람인 경우에도 건축협정 가능하죠? 네. 그 다음 내려와요.
체결된 협정을 폐지할 거야. 폐지 동그라미. 체결된 근초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그럼 아까 근초협정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인가권으로부터 폐지에 관한 뭘 받죠? 인가. 폐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초협정 특례. 자, 근초협정을 하면은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초협정 인가권자는 근초협정 구역 안에 주관경 개선 사업, 주관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주관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근초협정이 체결된 지역에서는 주관경 개선 사업비, 주관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공동으로 건축화 신청이 가능하죠?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화 신청할 수 있다. 여기요. 제가 건축협정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A, B, C, D. 대지가 몇 개? 4개인데, 4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하면은 이 4개를 하나의 대지처럼 법을 정해서 건축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경을 다 한다고 했습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돼요, 조경을. 부설 주차장을 한 곳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조경,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다 접해야 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됩니까? 한 곳만. 그럼 봐봐. 여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죠. 여기다 봐요. 여기다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빌딩을 4개를 짓는데 봐. 4개를, 이게 벽이라 벽. 벽을 마주보게 A 빌딩, B 빌딩, C 빌딩, D 빌딩이 서로 벽을 마주보고 있어, 빌딩이. 이게 맞벽 건축이라. 이렇게 맞벽으로 건축하는 빌딩은 몇 개지? 4개인데 각각 건축을 신청합니까? 한 번만 신청합니까? 한 번만 공동으로 그 말이라.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법령을 대지마다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해줍니까? 통합 적용. 그럼 봐요. 협정이 체결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그 법을 기업부터 비업의 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지 안에 적용을 다 합니까? 적용을 한 곳만 합니까? 한 곳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모든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됩니까? 한 곳만. 지하층을 각각 둬야 됩니까?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위치에. 그죠? 각각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통합 적용돼. 그럼 건폐율 통합이니까 잠깐만요.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대지 면적의 몇 프로 건축하면 됩니까? 건폐율이 80이면 80% 건축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건축할 수 있죠? 건폐율이 80이면 80을.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다 만든다고 해서 한 군데만 만든 거야? 한 군데만. 그건 통합 적용하니까 그런 거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다 해야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건축이 편하겠어요. 그 뜻이라고. 근데 건폐율 동그라미, 건폐율은 건축협정으로 통합 적용되죠? 용적률은 통합 적용돼 안 돼? 건폐율 밑에 적어요? 아니야. 용적률은 건축협정으로 통합 적용이 안 되니까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려고 만든 게 뭐죠? 결합 건축제도가 도입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용적률 통합 적용은 건축협정으로 통합 적용됩니까? 결합 건축을 해야 됩니까? 결합 건축을 해야 용적률이 통합 적용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건축협정으로 통합 적용되는 거 다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용적률이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넘겨요. 결합건축. 39페이지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한마디로 뭐죠? 용적률 통합 제도야. 용적률 통합. 결합건축 뒤에 적어요. 결합건축 뒤에서 제목 뒤에다가 뭘 통합하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합니다. 용적률을 통합.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가 결합건축이야. 아무리 바빠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기요, A대지, B대지,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었고, 준주거지역이고,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돼요. 이 대지 용적률 5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번 A대지 소유자는 용적률을 500% 허용되는데 20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한 거야. 그럼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어요? 여기 봐, 여기. 그림 그리지 마. 여기 용적률이 얼마나, 500% 허용되는데 200%를 적용해서 건축했다고. 그럼 적용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어? 건축하지, 용적률 300%는 건축을 안 했다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B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했어. 건물이 20층이야. 근데 건축 연령이 40년 됐어. 그러면 건물이 낡았죠.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거야. 근데 이 대지의 조례가 허용한 용적률이 얼마지? 500인데 여기 건축되지 않는 게 얼마 남아있지? 300. 이걸 사오는 거야, 돈 주고. 이걸 철거하고 여기 건축할 때는 본래 허용된 게 500이지. 여기에 남은 게 300하고 났지. 그러면은 20층 빌딩을 용적률 800%로 건축해서 30층을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서울의 빌딩을. 그럼 본래보다 몇 개를 더 올렸지? 10개 층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건축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서울에 40년 이상 된 빌딩이 60, 70% 된대. 그것들을 철거하고 앞으로 새 빌딩을 올릴 때 용적률을 통합적이면 높게 지을 수 있잖아. 더 높아진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강남에는 수백억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건물 세금으로 바꾸라 이 말이야. 괜찮죠? 이게 용적률 통합적입니다. 무슨 제도라고? 결합건축. 그래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건물과 용적률을 통합적용합니까? 용적률을 통합적용합니까? 용적률을 통합적용한 제도를 뭐라고 하죠?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이해만 가지면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나머지 이걸 끄면 된다고. 읽어볼게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지단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의 부면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해서 무엇을?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결합건축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곳. 잠깐만요. 녹지지역에서 빌딩을 높게 지어서 사업성이 있어, 없어? 없죠? 빌딩은 서면에 있습니까? 황명산에 있습니까? 서면에. 그래야 빌딩이 보장될 거 아니야. 사무실로 맞죠? 상가로. 그래서 녹지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은 사업성이 있겠죠? 상업지역이라. 이해가 되잖아. 개념을 알면 그런 게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세권 부담되겠죠, 빌딩? 역세권 되는 거야, 역세권. 역세권 줄 거야 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봐봐. 잠깐만요.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하니까 기존 건물을 전면 조합이 철거해버리잖아. 그리고 아파트 지어버리니까 개인이 빌딩을 인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구상 정비구역 중에서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그러면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이나 전부 철거를 전제합니까? 그 지역의 보존을 전제합니까? 보존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모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예외 봅니다. 결합건축으로 2번, 동그라미 2번.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여기 보세요. 여기 조례로 허용한 게 용적률이 500이죠. 여기 남아있는 게 얼마였죠? 300%. 300%를 결합건축으로 이렇게 가져오잖아. 그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이 300%죠.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얼마죠? 500. 300%는 500%에 100분의 20 맞죠? 그죠? 이렇게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지는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이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원 통과해서는 안 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이 숫자를 외워야 돼. 한번 봐요. 2번.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교육법상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다음 줄 거예요.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서 허가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결합건조로 조정되어지는 데시벨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해서는 건축이 안 나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을 한다? 30년. 넘겨주세요. 동그라미 주변에 30년 적었죠? 네, 그 다음에 테마 38. 좀 쉴까요? 좀 쉴게요.